내 이름은 서은아. 결혼 5년 차. 시댁에서 내 이름은 오직 하나, 야뿐인 것 같다. 오늘은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칠순 잔칫날.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한정식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기 중에는 갈비 굽는 냄새와 고급 간장이 뒤섞인 향이 가득했고 친척들의 얼굴에는 돈으로 쌓아 올린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잘 훈련된 하녀처럼 좌석 사이를 오가며 이 사람에겐 술을 따라주고 저 사람에겐 반찬을 채워주며 입가에는 능숙한 미소를 걸었다. 내 남편 박지훈은 삼성, 현대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무언가를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메인 요리가 모두 나오자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헛기침을 했고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값비싼 보라색 한복을 차려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손가락에 낀 비둘기 알만한 비취 반지가 조명 아래서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늘 내 칠순이라는 좋은 날을 빌려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느낌을 즐기며 세 자녀에게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내가 말이야, 평생 고생해서 재산을 좀 모았지? 이제 늙었으니 이것들도 주인을 찾아줘야지. 말을 마친 그녀는 옆에 있던 핸드백에서 마술이라도 하듯 등기권리증을 한 권 한 권 꺼내기 시작했다. 전부 8권 하나하나가 모두 서울 핵심 지역에 위치한 값비싼 건물들이었다. 친척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둘째, 찬우야, 시어머니가 맨 위에 2권을 집어들었다. 내가 밖에서 혼자 회사 차리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 2건물, 하나는 홍대에 있고 하나는 명동에 있는데 앞으로 월세는 내가 받아라. 엄마가 내 사업을 응원하는 거라 생각해. 둘째 아들 박찬우는 벌떡 일어나 입이 귀에 걸린 채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회사 더 키워서 어머니 얼굴에 먹칠 안 할게요. 그래,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3권을 더 집어들었다. 서연아, 내 보물 같은 딸 최씨 집안에 시집가서 엄마가 우리 딸 기죽게 할 순 없지? 이 건물 3채 전부 내 명의로 해줄게. 하나는 압구정에 있으니 마음껏 쇼핑하고 나머지 2개 상가는 세 받아서 용돈으로 썩. 여자는 자기 몫이 있어야 당당한 거야. 알았지? 딸 박서연과 사위 최서방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까지 붉히며 연신 고맙다고 했다. 그 아첨하는 모습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준이 시어머니는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 박민준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넌 아직 학생이지만 이제 어른이나 다름없지. 이 강남 아파트 너 줄게. 나중에 결혼할 때 집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막내 시동생 민준은 어린애처럼 펄쩍 뛰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최고야. 마지막 남은 2권을 들고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있던 먼 친척 조카를 쳐다봤다. 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동안 나를 따른다고 고생 많았다. 이 건물이랑 상가 내가 갖고 앞으로 잘 살아라. 조카는 복통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릎을 꿇고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고모의 양육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재산을 나눠주는 요란한 연극은 모두가 행복해하며 끝이 났다. 그러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근슬쩍 나와 내 남편 박지훈에게로 쏠렸다. 우리는 장남이자 맏며느리였기에 이치대로라면 가장 큰 몫을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텅 빈 핸드백을 옆에 내려놓고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몇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은하야. 이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뜻밖이라 조금 놀랐다. 맏며느리로서 좀 대범해져야지. 봐라. 집에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동생들은 아직 젊어서 도움이 필요하잖니. 내가 동생들을 더 생각하고 내 입장을 이해해줘야 해. 동정, 비웃음, 구경거리 보듯 하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내 몸에 박히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 화려한 연회의 유일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대범해져야만 하는 맏며느리.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엄한 눈초리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나는 3초 동안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과 서러움을 삼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잘 결정하셨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내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고 심지어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아 출신 며느리가 드디어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경멸하듯 손을 휘저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구나. 밥 먹자. 주변 친척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새로운 아첨과 축하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관대함을 칭송하고 자식들의 좋은 팔자를 부러워하며 아무도 나를 더는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마치 벽 한 구석에 놓인 장식용 화분처럼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은하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체면 차리는 거 좋아하잖아.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자기 권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 운전석에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집들, 명의만 동생들한테 준 거지. 결국엔 다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이잖아. 언젠가는 우리 것이 될 거라고 그는 계속해서 나를 위로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내가 오늘 거기서 한바탕 소란이라도 피웠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집에서 내 입지도 흔들릴 거고. 그냥 좀 참아. 응. 나중에 내가 꼭 보상해 줄게. 그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부드러운 가시가 되어 깊지는 않지만 촘촘하게 박혀와 숨을 막히게 했다. 체면, 입지, 인내. 결혼 5년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었다. 그의 체면을 위해 나는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집안에서 그의 입지를 위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온갖 구박과 무시를 묵묵히 견뎠다.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나는 감정도 욕심도 없는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잘생긴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얼굴은 한때 내가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와 결혼하려 했던 이유였다. 나는 그가 성격이 좀 유약할 뿐 마음속에는 내가 있다고 믿었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세상에서는 그의 체면, 그의 가족이 언제나 나보다 앞섰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를 보며 웃어 보였다. 연회장에서 지었던 것과 똑같이 평온하고 순종적인 미소였다. 나 화 안 났어. 지훈 씨, 말했잖아. 어머님 이해한다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애완동물을 어루만지는 듯한 손길이었다. 우리 은하가 제일 속이 깊다니까? 걱정 마.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피하지 않고 심지어 순순히 그의 어깨에 기댔다. 다만 그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들 모두 내가 서운하가 기댈 곳 하나 없는 고아 출신의 자신들에게 빌부터 살아야만 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의 인내와 순종이 나약함과 체념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몰랐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바다는 언제나 유난히 고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고요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뒤엎을 힘을 감춘 바다라는 것을. 그들은 더더욱 몰랐다. 시어머니 김미숙이 지고의 권력과 부인 양 나누어준 그 8채의 건물을 포함해 그들이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오직 나 한 사람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어처구니 없는 가족 연회는 내가 그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최후의 만찬에 불과했다. 칠순 잔치의 소동은 금세 지나간 듯했다. 다음 날 박씨 집안은 흥분과 기쁨에 휩싸여 있었다. 둘째 아들 찬우는 등기권리증을 들고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러 갔고 딸 서연은 사위와 함께 압구정 건물을 어떻게 인테리어할지 신나게 의논했다.
막내 시동생 민주는 소셜미디어에 새로 얻은 강남 아파트를 자랑하며 수많은 부러움과 질투를 샀다. 나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맏며느리였다. 평소처럼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온 가족을 위한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미역국, 생선구이,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정갈한 반찬들. 시어머니 김미숙은 상석에 앉아 기분이 아주 좋은 듯 뜻밖에도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국 맛이 괜찮네. 지훈은 즉시 나에게 이봐. 모든 게 좋아지고 있잖아 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미소로 화답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죽을 마셨다. 그들은 이 평온함 아래에서 카운트다운의 초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몰랐다. 셋째 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노인정 친구 몇 명과 화투를 치며 자신이 어떻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는지 기세등등하게 자랑하고 있었다. 한창 신이 났을 때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더니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시어머니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긴장 속에서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고혈압과 급격한 감정 기복으로 인한 돌발성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목숨은 건졌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로 즉시 중환자실 ICU로 옮겨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씨 집안의 하늘이 무너졌다. 김미숙은 이 집의 절대적인 핵심이자 기둥이었다. 집안의 모든 재산과 인맥이 그녀 한 사람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쓰러지자 집 전체가 전원이 뽑힌 기계처럼 순식간에 멈춰섰다. 지훈, 찬우, 서연 3남매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 사는 것에 익숙해진 그들은 단 한 번도 위기를 스스로 해결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엄마 병원비는 어떡하지?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만 몇백만 원이라는데 찬우는 뜨거운 솥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나 회사 유동 자금 전부 다 투자해서 지금 당장 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서연도 울상을 지었다. 내 돈은 인테리어 계약금으로 내려던 거라 다 묶여있단 말이야. 장남인 지훈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지갑을 꺼내는 손이 덜덜 떨렸다. 내 신용카드 한도가 좀 있으니 일단 이걸로 막아보자. 나는 그들 뒤에 서서 이 소란극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때 요란한 휴대폰 벨소리가 복도의 침묵을 깼다. 지훈이 꽉 쥐고 있던 시어머니의 휴대폰이었다. 그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미숙 여사님 맞으신가요? 저 홍대 건물 3층 세입자인데요. 가게 중앙 에어컨이 고장 나서 가게 안이 찜통이에요. 손님들 다 나가고 난리 났습니다. 언제 사람 보내서 고쳐주실 거예요? 빨리 안 고쳐주시면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지훈은 얼어붙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술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입원하셔서. 입원이요? 그럼 누가 책임자인데요? 관리비랑 이번 달 월세는 다 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지훈은 골치가 아파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명동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다. 김미숙 여사님 되시죠? 여사님 명의 상가 이번 분기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합쳐서 총 2,300만 원입니다. 청구서는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빨리 납부해주세요. 안 그러면 규정대로 단전 조치 들어갑니다. 지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마치 연쇄 폭탄처럼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여보세요. 김미숙 여사님 댁이죠? 압구정 빌딩 경비실인데요. 지하 주차장 소방 시스템 경보가 울려서요. 수리업체 부르려면 소유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김미숙 여사님 계신가요? 강남 세무서입니다. 몇몇 부동산 보유세 신고하셔야 한다고 안내차 전화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도련님이 계약하려던 아파트 세입자인데요. 재계약 기간이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판다니 이건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해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지훈과 찬우는 불쌍한 전화 상담원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전화들에 완전히 파묻혔다. 그들은 이 부동산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몰랐고 수리업체 전화번호도 각종 비용 납부 절차도 세입자들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과거에 그들은 부유함이 주는 후광을 누리기만 했다. 그 후광 뒤에서 처리해야 할 온갖 귀찮은 일들은 모두 김미숙 혼자 막아왔던 것이다. 이제 바람막이가 쓰러지자 현실의 칼바람이 그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형, 어떡해. 나 이 전화들 하나도 감당 못하겠어. 찬우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서연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엄마는 도대체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관리한 거야? 듣기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네.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뭘 쳐다보고 서 있어? 빨리 가서 돈이나 구해와. 나는 그의 히스테리를 무시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걸어가 경악하는 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손을 내밀었다. 휴대폰 저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너한테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런 일은 내가 알바 아니잖아. 그의 인식 속에서 나는 간장과 식초 상표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가정주부였다. 이런 복잡한 상업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의 굳은 손에서 윙윙 울리는 휴대폰을 빼앗았다. 동시에 내 가방에서 미리 빌려두었던 시댁의 예비 유선 전화기를 꺼냈다. 나는 익숙하게 몇 번 조작하여 시어머니 휴대폰과 집 전화를 착신 전환 설정했다. 모든 전화를 내 휴대폰으로. 너 뭐 하는 거야? 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세 사람 앞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예의 바르지만 다소 초조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미숙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여사님 소유의 청담동 빌딩 A동 펜트하우스 세입자 이영호라고 합니다. 다음 달 월세 1,000만 원, 기존에 보내드리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면 될까요? 이전에는 항상 직접 오셔서 확인하셨는데 이번에는 연락이 안 돼서 신뢰를 무릅쓰고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월세 1,000만 원. 이 몇 개의 단어는 마치 폭탄처럼 박씨 삼남매의 머릿속에서 터졌다. 그들은 금싸라기 땅인 청담동에 이런 최고급 저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것은 명백히 김미숙이 그들 몰래 숨겨둔 사유재산이었다. 지훈의 입이 고자로 벌어졌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는 이것이 시어머니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이며 외부인인 내가 감히 이 전화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전화기를 향해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하고 명료하며 권위 있는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이영호 씨, 안녕하세요. 김미숙 여사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월세와 관련 업무는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의 이영호 씨는 다소 놀란 듯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내 이름과 개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저는 서은아입니다. 저는 이 자산들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입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명의수탁 관리인이었을 뿐입니다. 공기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복도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고 오직 중환자실 기계에서 나는 미약한 삐삐 소리만 들렸다. 박씨 삼남매는 마치 재생이 멈춘 조각상처럼 극도의 충격과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함이라는 똑같은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지훈의 눈빛은 충격에서 완전한 망연자실함으로 변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나를 마치 가장 익숙한 낯선 사람을 보듯 쳐다봤다. 그가 5년간 결혼 생활을 한 아내, 그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고 심지어는 수능적이기까지 했던 서은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에게 한없는 낯섦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은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찬우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흥분해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명의 스탁 관리인? 미쳤어. 그건 우리 엄마 집이야. 우리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라고. 서연도 따라 소리쳤다. 맞아. 고아 출신인 내가 무슨 재산이 있어. 우리 엄마 아픈 틈을 타서 우리 집 재산 가로채려는 거지? 그들의 반응은 모두 내 예상대로였다. 나는 그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여전히 이영호 씨와 통화를 이어갔다. 이영호 씨, 관련 법률 서류와 소유권 증명서는 제 변호사가 잠시 후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는 반드시 방금 알려드린 제 개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서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이영호 씨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말투와 단어 선택에서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 서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스피커폰을 통해 박씨 3남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회장님. 그 호칭은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나 따라와. 나는 병원 카페로 가지 않고 그들을 곧장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이 수십 년을 살았고 내가 외부인처럼 5년을 봉사했던 바로 그 집으로. 문을 들어서자마자 지훈은 참지 못하고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힘은 내 뼈를 부술 듯 했다. 서은아,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똑바로 설명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곧장 시어머니 김미숙의 침실로 향했다. 지난 5년 동안 이 방은 나에게 금지된 곳이었다. 시어머니는 중요한 물건이 있다며 내가 발도 못 붙이게 했다. 박씨 3남매는 마치 집에 침입한 강도를 막으려는 듯 경계심과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내 뒤를 따랐다. 나는 침실에 있는 거대한 자단목 옷장 앞으로 갔다. 그들은 내가 통장이나 보석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옷장 안쪽 벽판을 가볍게 두드렸다. 눈에 띄지 않는 나뭇결이 이어진 부분을 눌렀다.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옷장 뒷판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벽에 내장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3남매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자기 집에 이런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금고가 있는 걸 알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비밀번호 다이얼을 돌려 그들 모두가 모르는 숫자를 입력했다. 바로 내 생일이었다. 금고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금괴나 현금이 없었다. 오직 두꺼운 파일 뭉치들이 겹겹이 가지런히 쌓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맨 위에 파일 뭉치를 꺼내 시어머니의 호화로운 유럽풍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이게 너희가 원하던 답이야? 지훈이 가장 먼저 달려들어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파일을 열었다. 파일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자산 명의 신탁 및 대리 관리 계약서. 위탁자 갑서은아. 수탁 관리인 을 김미숙. 계약 내용은 명확했다. 흑백의 글씨로 똑똑히 적혀 있었다. 갑서은아는 본인 명의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88곳의 일상관리, 임대 및 유지보수를 을 김미숙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을은 매월 총 임대 수익에서 정해진 비율의 관리비를 보수로 수령하며 정기적으로 갑에게 자산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계약서 아래에는 나와 시어머니 김미숙의 친필 서명과 지장, 그리고 서울 최고 로펌의 공증 인장이 찍혀 있었다.
파일의 서명 날짜는 나와 박지훈이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그 88곳 부동산의 목록과 소유권 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홍대 건물, 명동 상가, 압구정 아파트, 청담동 저택, 서울에서 부산, 제주도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값비싼 지역을 거의 모두 망라하는 빽빽한 주소들. 시어머니가 그저께 집안 잔치에서 의기양양하게 나눠줬던 그 8채의 건물도 당당히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거대한 부의 제국에서 눈에 띄지 않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훈의 손은 바람 속에 낙엽처럼 떨렸고 그 파일은 그의 힘없는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흩날렸다. 그는 모든 힘을 잃은 듯 카페트 위에 주저앉아 넉나간 눈으로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절대 불가능해. 찬우와 서연도 달려들어 그 파일들을 미친 듯이 뒤적였다. 모든 파일은 똑같은 계약서, 똑같은 위탁자, 똑같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가짜야. 이건 분명히 가짜야. 찬우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향해 포효했다. 내가 이 서류들을 위조한 거야. 우리 집 재산을 삼키려는 속셈이지. 위조.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영상 속에는 5년 전에 한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다. 조금 더 젊었던 나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젊었던 시어머니 김미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고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그 명의신탁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김미숙 여사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사님은 이 자산들의 명의수탁 관리인일 뿐이며 소유권은 여전히 서은아 씨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사님께는 관리권과 약정된 비율의 수익권만 있으며 어떠한 처분권이나 분배권도 없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으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네.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제가 꼭 은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 자산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제 더 이상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 지훈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절망에 가득 차 물었다. 은하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 도대체 누구야? 그래,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들 눈에 나는 고아원에서 자란, 부모도 없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친, 약간의 미모와 괜찮은 요리 솜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다. 당시의 시어머니가 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그저 내가 신분이 깨끗하고 친정 식구의 짐이 없어 다루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창백하게 질린 세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마침내 이 마지막 위장을 벗기로 결심했다. 나는 고아가 맞아? 하지만 내 아버지는 광주에서 작고하신 부동산 거물 이동진 회장님이야. 이 이름이 나오자 찬호와 서연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이동진이라는 이름은 한국 부동산 업계에서 전설이었다. 자수성가하여 날카로운 안목으로 20년 전부터 미친 듯이 토지와 부동산을 사들여 거대한 상업 제국을 건설했다. 다만 성격이 조용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셨어.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이 돈만 남는 걸 원치 않았어. 더더욱 내 결혼이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싫었고. 그래서 결혼 전에 너희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을 찾아갔어. 나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이 명의신탁 계약을 제안했지? 나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했어? 너희 집안이 부유해졌을 때 너희가 이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나는 매년 그녀에게서 고정된 아주 적은 생활비만 받았고 그녀가 이 모든 부가 자기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지. 나는 그녀에게 5년의 시간을 줬어. 나는 사람의 마음은 살로 만들어졌으니 5년 동안 함께 살다 보면 조금의 진심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치 망치처럼 그들 각자의 심장을 세차게 내리쳤다. 아쉽게도 내가 틀렸어.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간 박씨 삼남매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부유한 가정, 상류사회에서의 체면과 존엄은 그저 내게 기생하는 덩굴에 불과했다. 그들의 소위 우월감은 내가 베푼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 나는 그들이 이 거대한 충격을 소화할 시간을 더 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 앞에서 휴대폰을 들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홍 변호사님. 저 서은아입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켰고 홍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홍 변호사님, 즉시 플랜 B를 가동해 주세요. 김미숙 여사와 체결한 모든 자산 명의 신탁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88곳의 모든 부동산 관리권을 회수해 주세요. 동시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지난 5년간 김미숙이 사적으로 횡령하고 유용한 모든 금액을 조사하고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박지훈 앞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내 이름이 서명된 이혼 합의서 2장이었다. 박지훈 씨,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낯선 호칭으로 그를 불렀다. 서명해. 합의 내용은 간단해. 우리의 혼인 관계는 여기까지야.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는 거고. 그의 가족들은 무너졌다. 그들은 호화주택의 주인에서 하룻밤 사이에 기생충으로 전락했고 이제는 숙주마저 그들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찬우와 서연은 거의 동시에 달려들어 그 이혼 합의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 하나에 제지당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방금 전에 청담동 세입자 이영호 씨였다. 그리고 곧바로 홍대 세입자, 그들은 더 이상 재촉하거나 불평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오랫동안 김미숙과 거래해온 이 세입자들은 마치 분노를 터뜨릴 출구를 찾은 듯했다. 서 회장님, 드디어 직접 관리하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김 여사 그 사람 정말 악질이에요. 재계약할 때마다 뒤로 돈을 찔러줘야 했다고요. 회장님, 우리 빌딩 수선 충당금 장부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녀가 부른 수리업체 견적은 시가보다 30%나 비쌌어요. 여기 분명히 뭔가 있어요. 서 회장님, 제가 그녀가 공용광고판을 개인적으로 임대하고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 김미숙이 호가호위하며 명의스탁 관리인 신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위세를 부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전화들은 마치 따귀를 연달아 때리는 것처럼 박씨 삼남매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고 그들의 마지막 남은 존엄과 환상을 완전히 박살냈다. 나는 눈앞에 이 혼란스럽고 비참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해방감에서 오는 피로만이 남았다. 내가 직접 연출하고 5년의 청춘을 걸었던 이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는 언제나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시어머니 김미숙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했고 말도 뜨거운 떡을 입에 문 것처럼 어눌해졌다. 그녀가 눈을 뜨고 나를 본 첫 마디는 이랬다. 미친, 이 쌍년이, 내 돈.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나를 여전히 마음대로 욕하고 때릴 수 있는 며느리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욕설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 찬우, 서연이 복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홍 변호사의 팀은 효율적으로 움직여 모든 자산의 관리권을 공식적으로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김미숙과 삼남매 명의로 된 내 자산으로 이득을 본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찬우의 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이 긴급 중단되면서 자금줄이 막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서연의 인테리어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임대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때문에 홍 변호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민주는 학교에서 재벌 2세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훈, 그는 가장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부유한 가정과 한때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아내를 잃게 될 것이었다. 은하 씨. 아니,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찬우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내 다리를 붙잡았다. 어머니가 아직 아프신 걸 봐서라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서연도 예전의 오만함을 버리고 배꽃처럼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형수님.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사람 볼 줄 몰랐어요. 사과드릴게요. 어떻게 벌 주시든 다 받을 테니 제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지훈은 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두 눈이 충혈된 채 나를 바라보며 사포로 문지른 듯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야, 5년 부부 생활에 정말 정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야? 내가 너의 좋은 점을 몰라봤다 해도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럴 수는 없어. 그래도 내 어머니고 내 시어머니셨잖아. 시어머니, 나는 이 단어를 가볍게 되뇌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박지훈 씨,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온 첫날부터 그분이 나를 며느리로 본 적이 있기나 해? 당신들 중 누가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기나 하냐고? 내가 당신들 빨래하고 밥할 때 당신들은 내게 품위가 없다고 비웃었지?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할 때 당신들은 뒤에서 내가 촌스럽고 격이 떨어진다고 수군거렸어. 당신 어머니가 모든 친척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원래 내 것이어야 할 것들을 마치 자선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당신, 내 남편은 오직 당신 체면만 신경 쓰며 나에게 참으라고 했지? 이제 와서 나한테 정을 얘기해? 가족을 얘기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위선적인 온정을 벗겨내고 그 밑에 숨겨진 이기적이고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병상에 누워있던 김미숙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무릎 꿇은 자식들을 보며 흐릿한 눈에 처음에는 충격을,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마지막에는 극도의 분노와 공포를 담았다. 그녀는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듯 했다. 몸부림치며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저주를 퍼붓고 싶어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목에서 컥, 컥 하는 기괴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다시 의식을 잃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와 한바탕 응급처치를 한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환자가 극심한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 2차 뇌졸중이 왔으며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설령 목숨을 건진다 해도 앞으로는 침대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고 언어 능력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복도에서 박씨 남매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애원 외에도 마치 내가 직접 그들의 어머니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듯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지쳤다. 나는 이 순간까지도 정과 도덕으로 나를 옭아매려는 이들을 보며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들의 길은 당신들 스스로 선택한 거야. 오늘부터 당신들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당신들 어머니의 병원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가 지불하겠지만 그게 전부야. 나머지는 법정에서 봅시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단호하게 돌아섰다. 나는 그들의 모든 애원을 거절했다. 홍 변호사의 팀은 금세 김미숙의 5년간의 관리 장부 정산을 마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직위를 이용해 수리비 허위 청구, 리베이트 수수, 사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충족시키고 온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마음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홍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횡령된 모든 금액을 추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소환장과 자산 동결 명령은
박씨 집안을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부촌의 호화주택에서 오래전 살았던 도시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찬우의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고 그는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서연은 시댁에서 구박받았다. 경제적 기반을 1차 시댁에서의 입지는 땅에 떨어졌고 매일 눈물로 지새웠다. 민주는 휴학을 강요당하고 어머니의 비싼 재활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지훈, 그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법원을 떠나던 날, 그는 햇빛 아래에 서서 내가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그는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도 혹은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부엌과 남편 주위를 맴도는 가정주부 서은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아 회장으로 돌아왔다. 나는 청담동의 그 전화로만 듣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자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상업 제국을 다시 배우고 인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봐야 할 서류, 참석해야 할 회의, 만나야 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내 뼛속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업에 대한 예리함과 과감함은 마치 타고난 본능 같았다. 나는 김미숙이 관리하던 시절의 무능한 직원들을 해고하고 가장 전문적인 경영팀을 고용하여 모든 자산을 재정비하고 최적화했다. 나는 긴 머리를 자르고 세련된 정장을 입었다. 나는 각종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회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여성 기업가의 거침없는 추진력과 독보적인 안목에 놀라워했다. 반년 후 나는 신흥 테크 단지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의 한 최고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했다. 사진 속에서 나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확고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숨겨진 제국의 여왕, 서은아의 귀환. 한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던 맏며느리는 박씨 가족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심지어 우러러보기에도 눈부신 존재가 되었다. 병원에서 나온 그날 이후 내 휴대폰에는 박씨 가족의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 저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처음에는 저주를, 그 다음에는 애원을, 마지막에는 무감각한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다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번호를 차단하고 새로운 비서에게 나와 연락하려는 모든 박씨 가족에게 통일된 답변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 내용은 오직 한 문장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찾으시는 김 여사님 댁은 저희 회장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 깊은 밤 나는 이혼할 때 박지훈이 내게 했던 질문을 떠올리곤 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복수 때문이야? 나는 그때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 답이 아니오라고 생각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내 재산, 내 존엄, 내 인생. 나는 한때 불호 인성을 시험하면 어쩌면 예외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나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명쾌한 교훈을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 보살펴줄 가치가 없다. 그들은 충견이 아니라 영원히 길들여지지 않는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나의 88개 건물을 되찾고 그들을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은 그들이 먼지 속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모습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인내라는 이름의 진흙탕에서 다시 일어나 진정으로 나만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기 위함이었다.